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여당과 정부와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지난 5일. 탄도미사일 8발 발사를 포함해 모두 18차례에 달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북한의 이 같은 무력 도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당정과 대통령실이 함께 협의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선 북한이 코로나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는 건 무모한 도박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미상 발사체라는 회개한 말로 북한을 비유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군은 당당히 대응했습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북한의 도발 시 회의만 하고 조처를 하지 않은 지난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무력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그리고 임기 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우리 군의 정신전력이 해이해졌다는 진단에 이어 정신전력 강화 방안과 북한의 주적 개념 관련 논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도 북한을 저지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조만간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있을 거라는 미국 정부 평가에 이어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북한 핵실험의 시간표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the North Koreans have done preparations for a nuclear test, and we will be obviously vigilant, and we will be in close touch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be able to respond very quickly, very swiftly. 김 대표는 북한이 코로나19가 심각한 와중에도 미사일을 발사해 시각적 관심을 끄는 등 올해만 18번에 걸쳐 탄도미사일 31발을 발사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코로나19 지원을 포함해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고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are willing to take a more comprehensive, more flexible, and more open-minded approach to diplomacy if and when the DPRK shows interest in finding a diplomatic path forward. 김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건 도발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건 중국에도 이익이 될 거라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각 8일 총회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에 관해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도 우회적으로 부담을 주겠다는 목표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 차관이 만나 북한 핵 위협에 맞서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국은 한반도 문제 외에도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우려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 차관이 만났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불법적 도발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적극 활용하거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활성화 등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협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확장 억제 등 연합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일 차관들은 언론 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3국 공동성명과 셔먼 부장관 발언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거론돼 차이를 보였습니다. 3국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또 경제와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한 아세안과 태평양 섬나라들과도 협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Working together to build a safer, more secure, and more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는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회의체로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모리 차관은 어제 한국에 입국한 거로 전해졌는데 일본 외무성 관료직 중 가장 높은 자리인 사무차관이 방한한 건 2017년 10월 이후 4년 7개월여 만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틀째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물류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안전운임제의 계속 시행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 운임의 즉각적인 인하로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제도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운행이 제한되면서 물류 차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단양과 제천, 영월과 옥계 지역 시멘트 공장에서 출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파업 첫날인 어제 시멘트 출하량은 15,000여 톤으로 평소 대비 10% 이하로 감소했고 하루 매출 손실액은 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멘트협회는 추산했습니다. 철강업계는 어제 하루만 7만 5천 톤의 출하가 지연됐고 타이어 업계도 수출 물량을 중심으로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내 완성차 공장에 대한 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이트진로 소주의 운송이 차질을 빚자 편의점 업계 상당수는 하이트진로 소주의 발주 수량을 점포별로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경찰과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 노조원 1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 2명, 광주와 거제에서 각각 1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의 34%인 7,500명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전국 12개 항만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인데 세계은행은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관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발표한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지난해 추정한 5.7% 성장률은 물론 올해 초 내놨던 전망치를 5달 만에 1.2%포인트 낮춘 겁니다. 전염병 대유행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 공급망 교란 상황 지속, 식량난 우려 등이 겹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세계은행 측은 이런 추세라면 저성장과 고물가 상태가 함께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Those geopolitical tensions can easily intensify. We have a very serious threat of stagflation, and that comes with higher interest rates. 실제 미 경제 당국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물가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We currently face macro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unacceptable levels of inflation, as well as the headwinds associated with the disruptions. 하지만 유가 급등 사태 등 구체적 현안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 말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미 정책 당국의 고민입니다. The president is
asking for Congress and others for potential ideas. But as you say, the reality is that there isn't very much more to be done. 지난해 깜짝 반등했던 성장 동력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최악의 경우 세계 경제가 성장을 멈추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세계은행 측 경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특별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주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한 차례 신청이 불어된 데 이어 두 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됐다며 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거나 70살 이상일 때 등을 형 집행 정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접수한 검찰은 현장 조사와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특별 사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과거 친이계로 통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추진된다면 일정상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규제 완화 지침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입국 시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항공편 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다음 달에는 혈액암 환자 등 백신을 맞을 수 없었던 대상자들을 위해서 예방용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가 국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윤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35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4명,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7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에 적용했던 항공편수 제한 등도 풀립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시간당 40대까지 회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에 적용했던 야간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 등 항공시간 제한도 사라집니다. 다만 신규 변이 확산 예방을 위한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치료제인 이부실드의 국내 공급을 위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혈액암 환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실드는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예방접종을 보완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없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투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본인 부담 없이 투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제약사와의 공급 계약을 마치는 대로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급 규모는 투약이 필요한 대상 환자를 고려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만 회분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오존층 하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공기 중에서는 이 오존이 폐와 심장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난달 이 오존 농도가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실태와 대처 방법을 기후위기 대응팀 이정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전국의 평균 오존 농도는 0.051 ppm을 기록했습니다. 오존 농도를 관측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시간당 평균 오존 농도가 0.12 ppm을 넘으면 발령되는 오존주의보도 18일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흘이나 많은 겁니다.
일사량이 늘고 강수량과 상대 습도가 떨어지면서 오존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습니다. 오존을 만드는 건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입니다.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차량과 공장에서 나오지만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생활공간 곳곳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오존은 최근 20년 동안 서울만 놓고 봤을 때 2배 급증했습니다. 오존은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폐와 심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오존 때문에 초과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8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과 사망은 해당 물질이 없었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먼저 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존 원인 물질 배출 사업장 50곳과 신고 사업장 160곳에 대한 특별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과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KBS의 장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을 34년간 이끌어온 국민 MC 송혜 씨가 오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는 조금 전부터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988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일요일의 남자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송혜 씨. 95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 중인 점을 인정받아 최근 세계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여러분들 하늘을 찌를 듯한 기분이다 그러는데 초월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워낙 고령이었던 탓에 올해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했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34년 동안 이끌어온 KBS 장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하차를 진지하게 고민해왔습니다. 최근 2년여 만에 재개된 전국 노래자랑 현장 녹화에도 불참한 송혜 씨가 오늘 자택에서 향년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 씨는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혈혈단신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다 해자를 예명으로 삼아 1955년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1988년 인생의 전부가 된 KBS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맡습니다. 특유의 입담에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34년 동안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했고 지구 반대편 파라과이부터 평양 모란봉 공원까지 세계 각지를 돌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부 크게 안녕하세요.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 역정이 책과 영화,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제2의 고향 대구에는 기념관까지 지어졌을 만큼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은 원로 방송인 송혜 씨. 전국 노래자랑은 그야말로 우리 노래를 하고 싶고 여러분과 만나고 싶고 우리는 경쟁 없이 결론이 나온다 하는 다정함이 있습니다. 장례는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0일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특히 루안스크 전 지역을 사실상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바스 지역 상황이 어렵다며 서방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중 공격을 퍼붓던 리만시 등을 점령했고 루안스크주의 97%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азвивается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Попаси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цел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о 97% территори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이와 관련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도 50% 이상 점령해 전체 돈바스 지역의 8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보급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에서도 자신들이 주거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도시 외곽 공장 지역 일부에서 저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압도적인 러시아군을 상대로 하기에 현재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Тому що щоб наступати,
Ви прекрасно в цьому, я думаю, знаєте, для чого потрібно не менше в 10 разів техніки і не менше в 10 разів людей, так?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언제든 직접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해상 곡물 수출이 막힌 것은 우크라이나가 설치한 기뢰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기뢰를 제거하면 오데스항을 통한 곡물 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우 해당 선박이 무기를 운반하지 않는지 러시아군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휘발유와 경유값이 2,000원대를 넘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비롯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기름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홍하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름값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유소를 지날 때마다 가격판 숫자는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기름값 보실까요?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 2,037원, 경유는 2,030원, 모두 2,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5월 초에 잠시 주춤하더니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사상 처음으로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와 택배차, 공사장의 중장비 기사들 부담이 커졌습니다. 저축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기름값 유류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힘들죠. 계속되는 고유가에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휘발유와 경유 등을 팔 때 붙는 세금, 유류세를 가장 먼저 낮췄습니다. 지난해 말 유류세를 20% 인하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0%까지 더 깎아줬습니다. 여기에다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생계형 업종을 위해서 추가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유값이 1,850원 이상일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절반을 부담하는 건데요. 이달부터는 지급 기준을 1,750원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도 9월까지로 늘렸습니다. 사실 이 유가 연동 보조금은 앞서 2008년에 시행했던 제도인데요. 끝을 모르고 치솟는 경유값에 정부가 14년 만에 다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런 특단의 대책 속에도 아직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대책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다 최근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수입을 차단한 점,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로 석유 수요가 늘어난 것도 유가 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2달여 만에 국제유가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유가에는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요. 한동안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높아진 기름값 부담에 장거리 운행을 꺼리는 상황인데요. 특히 기존에 받던 유가 보조금이 줄었다는 아우성이 컸습니다. 그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저희 화물 노동자가 받는 유가 보조금과 연동돼서 이 유가 보조금이 같이 깎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 현행 유가 보조금은 유류세와 연동돼 있습니다. 최근 유류세율이 인하되면서 연동된 보조금도 절반 가까이 깎였는데요. 추가로 주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더해도 기존에 받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석유업계와 지난달부터 매주 점검 회의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탄력세율을 동원해 현재의 30%인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관세가 또 복병입니다. 원유 수입액의 3%가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를수록 관세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석유업계는 관세 인하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재정당국은 도입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급기야 화물연대는 대책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는 한
산업계 혼란과 소비자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여전한 우려 속에 국내 증시가 장중 오름폭을 줄여나간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소폭이지만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19포인트 내린 2626.15에 코스닥은 1.17포인트 오른 874.95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 영향으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장 초반 10포인트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 상승폭을 반납했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마감했습니다. 특히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LG화학이 호실적 전망 속에 4% 넘는 급등세를,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뉴스에 3% 가까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신규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크래프톤, NC소프트 등 게임주의 오름세도 돋보였습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의 시간 외 대량 매매 영향으로 15%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90전 내린 1253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 속에 더위는 주춤합니다.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와 충청, 남부 일부 지역에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6월 여름철이다 보니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도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 동안에는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최고 40mm가 되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하늘이 흐리겠고요. 아침에는 서울이 18도, 대구 14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5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지만 대구 27도, 진주 26도 등 남부지방에서는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높은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고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